어머니, 더 늦기 전에 집을 미리 증여해 주시면 안 돼요?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저희 너무 힘들어서요. 힘들다는 아들의 말에 저는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봐주다가 허리를 다친 이후로 저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주신 집을 다시 돌려달라니요. 어머니께서 집을 다시 가져가시면 제 아들 수민이는 평생 다시 못 볼 줄 아세요. 저는 절대로 못 돌려드려요. 제가 다시 집을 되찾은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애입니다. 올해 65. 남편 없이 식당을 25년간 꾸렸습니다. 새벽마다 국을 끓이고 점심때는 식판을 닦으며 저녁이면 허리를 주무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모은 돈으로 겨우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이었지만 제겐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이 심해져 식당을 넘기고 지금은 구청 공공근로로 하루 4시간 동안 공원 쓰레기를 줍고 잡초를 뽑습니다. 어느 날 같은 조에서 일하는 친구 말순이가 도시락 뚜껑을 열며 말을 건넸습니다. 순애야, 집을 진짜 아들 줄 거야? 응, 요즘 힘들다니까 그냥 도와주려 해. 어차피 같이 살 건데 미리 주면 좋지. 말순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냥 주면 안 돼. 조건부 증여로 해. 요즘 그런 걸로 울 일 많아.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조건부 증여? 그게 뭔데? 자식이 부양 안 하면 집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조항이야. 우리 동생이 그걸로 집 되찾았어. 요즘은 그게 사람 살 길이야. 말순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너도 후회하지 말고 잘 알아보고 해. 집이 한두 푼도 아니잖아. 요즘은 주민센터 가면 그런 거 다 알려준대. 그날 밤 저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실 며느리와 저는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손주를 정성껏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늘 작은 일에도 타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 한쪽이 조금씩 금이 갔죠. 우리 사이의 균열은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복직해야 해서요. 제가 출근할 때 수민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가면 공공근로 끝나신 뒤에 제가 퇴근할 때까지 잠시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죠. 내 손주 보는 건데 당연하지. 제 대답에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대신 육아비로 100만 원 드릴게요. 처음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그 돈의 무게가 참 묵직했습니다. 공공근로를 마치고 돌아오면 제 몸은 이미 녹초였지만 아이는 그걸 몰랐습니다. 안아달라고 보채는 통에 자꾸 등에 업다 보니 허리가 점점 더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 손주니까 참고 또 참으며 끝까지 업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빨래를 널다 말고 아이 울음소리에 달려갔는데 수민이가 그만 아장아장 걷다가 창틀에 머리를 부딪혀버린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퇴근한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수민이 이마 왜 이렇게 부었어요? 며느리는 급히 아이를 안아들며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잠깐 빨래를 널다가 보니까 수민이가 그새 창틀에 머리를 박았어. 그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살짜리를 혼자 두셨다고요? 애가 창틀에서 넘어졌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진짜 잠깐이었어. 나도 너무 놀라서.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자르듯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공공근로 끝나고 힘드셔도 애는 잠깐이라도 혼자 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 알아서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오는데 수민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손바닥이 뜨거워질 정도였죠. 아이고, 얘 왜 이렇게 열이나? 저는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기다림 끝에 진료를 마치고 해열제를 처방받아 돌아왔을 때쯤 현관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제가 연락도 못 받았잖아요. 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얘가 갑자기 열이 펄펄 나서 동네 병원에 데려갔다. 큰일 날까봐.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먼저 연락해 주셨어야죠. 수민이 다니는 병원이 따로 있는데요. 응? 그럴 겨를이 없었어. 애가 너무 뜨거워서. 그래도요. 병원마다 의사 선생님 스타일도 다르고 약 쓰는 방식도 다르잖아요. 저희가 다니던 병원이 더 안전하단 말이에요. 제가 엄마잖아요. 이런 건 제가 결정해야죠.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애가 열이 펄펄 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니? 내가 걱정이 돼서. 걱정은 감사한데요. 며느리는 말을 자르듯 이어갔습니다. 요즘 세대 육아는 다 계획적으로 해요. 열이 나도 함부로 해열제 안 써요. 괜히 약 먹이면 면역력 떨어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그냥 두라고? 아니요. 제가 돌아올 때까진 좀 기다리셨어야죠. 괜히 일 크게 만드셨네요. 그 말 끝에 집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며느리는 수민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고 곧 문이 딸깍 닫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받아온 약봉지가 제 처지 같았습니다. 한때는 급하게 필요했지만 이젠 버려진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방 안에서 수민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파. 그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문 앞에 서서 그냥 귀만 기울였습니다. 내가 끼어들면 또 뭐라고 하겠지 하고요.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제가 말하기 전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수민이는 제 아들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 수민이는 제 아들이니까요. 라는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먼저 나서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또 한 번 저는 제 마음을 접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한 며느리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아이를 재우고 집으로 돌아가던 참이었죠. 아, 맞다. 이번 달 육아비요. 며느리는 돈 봉투를 내밀더니 덧붙여 말했습니다. 어머니, 100만 원이 저희 기준에선 적은 돈 아니에요. 솔직히 어린이집 돌봄보다 훨씬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무슨 그런 말까지 하니. 애 보는데 돈이 뭐가 중요하다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래도 서로 깔끔해야죠. 괜히 무임승차 느낌 나면 저도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임승차.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며느리는 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어머니도 저 도와주시고. 그냥 서로 이용자라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편하지 않아요? 며느리는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일하느라 힘들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육아비 받으시잖아요. 서로 힘든 건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 정말로 사람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마치 돈 줬으니 감정은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마트의 세제 코너에서 세제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통로 쪽에서 며느리가 친구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진짜 시어머니가 애 봐주셔. 대단하다.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치? 나도 솔직히 처음엔 불안했는데 생각보다 잘 봐주셔. 그래서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있지. 100만 원? 응.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는 그냥 프리미엄 돌봄 서비스라 생각해. 집에 도우미 따로 둘 필요도 없고. 며느리의 친구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와, 너 진짜 똑똑하다. 그럼 시어머니가 불평도 안 하셔? 며느리는 콧소리를 섞어 말했습니다. 아이, 설마? 돈도 드리고 애도 맡기는데 뭘 더 바라시겠어? 그 말에 주변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저는 장바구니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제가 담긴 봉투가 흔들렸습니다. 그날따라 계산대 직원의 목소리도 멀게만 들렸습니다. 고객님, 봉투 필요하세요?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만 저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가 이렇다 보니 말순이가 집을 줄 거면 조건부 증여를 알아보고 주라는 말에 저는 결국 다음 날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조건부 증여가 뭐예요? 아들한테 집 물려줄 때 조건부 증여로 해야 한다던데요. 제 말을 들은 주민센터 직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런 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해드려요. 전화번호 안내해드릴 테니까 예약하고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며칠 뒤 저는 소개받은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방 안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조항만 넣으시면 됩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증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에도 조항이 하나 생기는 거네. 저는 변호사가 써준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품에 넣어두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부부를 불러 계약서를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집은 줄게. 대신 서류에 서명해라. 아들 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부양 의무 조항이야. 나를 돌보지 않으면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지. 며느리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저희가 당연히 모실 건데요. 아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런 게 뭐 필요해요? 그래도 하자. 그게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결국 아들은 조건부 증여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듯 가볍게 펜을 들어 이름을 적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무사와 함께 등기소에 갔습니다. 서류를 내고 아들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죠. 그런데 법무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해제 예약도 걸어둘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아드님이 약속을 안 지킬 때 집을 다시 어머니 앞으로 돌릴 수 있게 등기부에 미리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조용한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요. 그거 꼭 해주세요. 며칠 후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을 때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작게 쓰인 한 줄이 보였습니다. 해제 예약 가등기, 증여자 김순애.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줬지만 내 마지막 이름 한 줄은 그 집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첫서리가 내리던 날 저는 김장을 하기 위해 배추값을 확인하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올해 배추가 금값이네.
그래도 김장은 해야지. 장바구니에는 배추, 무, 고춧가루, 젓갈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팔목은 저리고 허리는 굽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배추를 절였습니다. 부엌 바닥은 미끄럽고 김치국물 냄새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새벽까지 절인 배추를 뒤집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허리야, 조금만 버텨. 이건 가족김치야. 그러나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잠깐 쉬려 의자에 앉은 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새벽 3시, 부엌에 홀로 앉은 저는 김치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그래도 집에서 담근 김치가 맛있긴 하니까. 그 순간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찬 공기와 함께 오래 눌러왔던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김장을 마친 다음 날 저는 찜질팩을 허리에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며느리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일으켜 통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김장하셨어요? 저희 김치 좀 주세요. 이번엔 10포기만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래 주려 했던 김치였지만 그 당당한 말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너희 김치는 네가 해야지. 화가 치밀어 겨우 그렇게 내뱉었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식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서운하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희가 돈 드리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 들이잖아요. 그 한마디가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돈으로 사면 뭐든 다 되는 줄 아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을 맞았습니다. 손끝이 얼얼했고 손목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치가 익어가는 동안 제 마음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비가 오는 어느 날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공공근로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순애야, 오늘은 남쪽부터 돌자. 그래, 좋아. 오늘은 어제보다 쓰레기가 덜하겠지? 친구 말순이가 장갑을 끼며 웃었습니다. 비가 오는 거리엔 젖은 낙엽과 쓰레기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비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손끝이 얼었어. 우리는 말없이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손목이 시렸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시청 트럭이 지나가며 경적을 울렸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이 끝나자마자 저는 어린이집에 가서 수민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저녁엔 목욕까지 시켰습니다. 욕실 안엔 따뜻한 김이 가득했죠. 아이의 손이 물장난을 치던 순간 저는 그만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허리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번졌습니다. 손끝에 힘이 풀리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속삭였지만 숨이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바닥을 기어서 휴대폰을 더듬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다음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문자 한 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에요. 이따 봬요. 그 문장을 바라보다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떠오른 얼굴은 공공근로 동료 말순이였습니다. 말순아, 나 좀 도와줘. 말순이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디야? 순애야, 무슨 일이야? 말순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욕실에서 넘어졌어. 허리가. 거기 가만히 있어. 지금 택시 잡을게.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며 말순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순애야. 애는? 말순이가 수민이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애는 괜찮아. 나만 좀 다쳤어. 말순이의 도움으로 119를 불렀습니다. 수민이는 며느리가 올 때까지 말순이가 대신 봐주기로 했습니다. 이 허리로 애를 본다고? 순애, 너 진짜 무슨 힘으로 버티고 있었던 거야? 일단 119 불렀으니까 병원부터 가. 네 몸부터 추스려야지. 아이는 내가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병원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항상 가족이 남보다 못하지? 나 이제 정말 못하겠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허리를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공공근로도 더 이상 나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담당 공무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 요양진단서 있으시면 잠시 휴직 처리하겠습니다. 잘린 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그 말이 마치 세상에서 제외됐다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방 한가운데엔 낡은 전기장판과 약봉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허리를 일으키는 데만 10분 이상 걸렸고 김치 한 조각 들 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요. 이번 주는 진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괜찮다. 일 바쁜 게 우선이지.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며느리의 전화도 짧았습니다. 어머니, 요양보호사분이 곧 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분이 잘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자 방 안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건 낯선 중년의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어머니 움직이지 말아요. 밥은 제가 할게요. 아, 미안하네. 괜히 번거롭게 해서. 무슨 소리 하세요? 이게 제 일인데요. 자, 약 드실 시간이에요. 요양보호사의 말투는 따뜻했고 짧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리를 다치고 나니 하루 중 유일하게 사람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하루 4시간,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는 그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이 몸을 잠식했습니다. TV 드라마 속 어머니들이 다 저 같았습니다. 화면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여자는 연기라도 하지. 나는 진짜잖아. 오후가 되면 햇살이 창문턱까지만 닿았습니다. 그 빛도 금세 사라졌죠.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 웃음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멀게 들렸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왜 이러고 있나?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요양보호사가 물었습니다. 따님은 안 오세요? 딸은 없고 아들만 있어요. 근데 요즘은 바쁘대요. 요즘 자식들 다 그렇죠. 그래도 한 번은 와야 하는데. 그러게요. 그 말에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억눌린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나 이제 아무 쓸모도 없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지만 그 말이 다시 저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다음 주에 갈게요. 하지만 아들은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문자만 왔습니다. 어머니, 요양보호사님 잘 계시죠? 저희도 맞벌이 하면서 육아까지 하느라 정신 없어서요. 저는 화면 속 글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응, 잘 계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 집에는 TV, 약봉지, 전기장판, 그리고 저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나야? 눈가엔 그늘이 깊고 입술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뺨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러다 인생 끝나는 건가?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운 채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거면 몸이 망가졌다고 마음까지 눕지 말자. 작은 결심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제 안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팡이를 짚고 문을 나섰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보건소 가요. 이제 좀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요.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처음이라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보건소 재활센터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요양보호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재활치료 받으러 왔어요. 보호자분이시구나. 잠시만요. 접수 도와드릴게요. 잠시 후 물리치료사가 제게 다가와 허리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이 상태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무리하시면 더 다쳐요. 쉬면 더 망가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선생님. 치료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천천히 해볼게요. 먼저 벽을 짚고 서보세요. 저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벽에 손을 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이번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허리를 펴보세요. 저는 이를 악물며 등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조금씩 하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치료사가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스트레칭 동작 알려드릴게요. 하루 15분만이라도 꼭 하세요. 치료사는 메모지에 동작을 적어 주었습니다. 벽 짚고 서기 3분, 허리 천천히 펴기 5번,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집으로 돌아오자 요양보호사가 주방에서 약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도 같이 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요. 밖에 좀 나가서 바람도 쐬고 내 힘으로 뭐라도 해보니까 오늘은 진짜 사람이 된 기분이네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메모지를 보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틀째엔 벽을 짚고 3초를 버텼고 사흘째엔 허리를 조금 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째엔 그나마 의자에서 혼자 일어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너무 욕심내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일어설 수 있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자. 그날 이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하면 돼. 그 말을 반복할수록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처음보다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젠 요양보호사 도움 없이도 보건소까지는 혼자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서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조금씩 펴지긴 했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굳어있던 날이었죠. 어머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물리치료사의 말에 숨을 고르는데 저를 부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순애? 너 김순애 맞지? 저는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조금 굽은 어깨.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학교 운동장에서 웃던 소년 그대로였습니다. 윤상호? 그가 웃었습니다. 야, 진짜 너 맞네. 김순애 네가 날 알아보니까 기분이 좋다. 저는 멍하니 그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야. 너 그때보다 말이 많아졌네. 그때야 내가 너한테 맨날 혼났잖아.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여긴 웬일이야?
제가 묻자 상우는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트럭 운전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결국 수술 받았어. 재활 받으러 왔지? 걷는 연습하러 온 거야. 너는? 나도 허리 때문에 왔어. 손주 봐주다가 욕실에서 넘어져서 삐끗했어. 한참 누워있다가 이제야 나오네. 제 말을 듣고 상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데서 만나다니. 어릴 땐 학교 운동장에서 같이 뛰어놀았었는데 이젠 보건소 재활실에서 만나네.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서로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네가 먼저 알아봐줘서 다행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 눈빛은 딱 보면 알지. 네 눈빛은 어릴 때랑 똑같아. 그땐 내가 너보다 키도 작고 겁도 많았었는데. 상우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나도 살면서 겁나는 거 얼마나 많은데. 제 말에 상우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데? 글쎄, 몸이 이렇게 망가진 거, 자식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거. 상우는 저를 보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랑 같이 운동하자. 여기서라도 이렇게 만나면 어릴 때처럼 같이 해보면 좋잖아. 내가 먼저 할게. 너는 천천히 나를 따라서 해봐. 상우는 웃으며 먼저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상우와 함께하니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이상하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보건소 재활실 복도 끝 벤치엔 늘 상우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와서 저를 기다려 주었죠. 오늘은 몇 번이나 앉았다 일어섰어? 6번. 어제보다 하나 늘었네. 그게 대단한 거야. 상우는 늘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상우 너는? 난 10번. 근데 아직 걷는 건 어색해. 상우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괜히 경쟁 붙겠는데? 제 말에 상우가 대답했습니다. 좋지 뭐 서로 경쟁하면서 운동도 되고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커피 사기 어때? 그럼 내가 매일 질지도 몰라. 그럼 너는 커피가 매일 공짜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웃음 끝에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지만 그 침묵마저 편안했습니다. 재활이 끝나면 우리는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순애야, 여기서 집은 멀어? 아니, 가깝긴 한데 마음이 멀지. 왜? 무슨 일 있어?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집을 증여해 준 뒤로는 내가 허리를 다쳐도 한 번을 집에 와보질 않네. 다들 바쁘대. 요즘은 전화도 없고 문자 한 줄로만 안부를 대신해. 상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비슷해. 아들 내외가 외국에 있어서 명절마다 영상통화로 인사하지. 화면에선 웃는데 끊고 나면 방이 너무 조용해. 우리는 둘 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나이엔 다 그런가 봐. 텅 빈 미소만 보건소 복도를 채웠습니다. 그래도 요즘엔 너랑 대화하니까 좀 낫다. 상우가 말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제 말에 상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목소리엔 약이 있다잖아. 외로운 것보단 이렇게 말동무가 있는 게 그게 훨씬 낫지. 그의 말에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된 마음 한켠을 조용히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데 하늘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우산 있어? 상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없어. 그냥 조금 맞고 갈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허리 다쳤다며 그러다 또 넘어지면 어떡해? 상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기 우산을 조심스레 펴서 제 쪽으로 씌워주었습니다. 같이 써. 저는 좋았지만 괜스레 어색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둘 다 졌겠는데. 상우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덜 춥잖아. 우산 아래
빗방울이 둔탁하게 떨어졌습니다. 우산살 끝에서 맺힌 물방울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짧은 숨결처럼 터져나갔습니다. 한참을 걷는 동안 우리는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우산 속 공기가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 골목에 다다랐을 때 상우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걷자. 내일은 어디까지 걸을까? 상우의 말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지. 근데 내일도 같이 걷자. 저는 잠시 상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우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조심스럽게 우산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내일 돌려줘.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내일 너를 못 만날 수도 있잖아. 상우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내일 꼭 와야지. 상우는 그렇게 말하고 골목 모퉁이로 뛰어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뒷모습에서 초등학교 시절 어린 상우의 모습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보건소 복도 끝 의자엔 상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왔네. 응. 약속했잖아. 상우는 짧게 웃으며 손에 쥔 커피 2잔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샀어. 보건소 커피 맛없어도 그냥 마셔. 저는 커피를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럼 나중엔 내가 살게. 좋지. 그럼 커피도 매일 마시자. 상우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마주했습니다. 함께 운동하고 동네도 산책했습니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걷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게 이토록 따뜻한 일인 줄 상우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보건소 복도에서 시작된 우리 인연은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 조용했고 위로라 하기엔 너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같은 걸음으로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사이로 남았습니다. 그 무렵 허리 재활이 잘 되어 정형외과에서 업무 가능 소견서를 받고 공공근로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휴대폰이 유난히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웬일이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지나치게 환하고 가벼웠습니다. 어머니, 허리 재활 잘 되셨다면서요? 이제 공공근로 다시 나가신다고요? 세상에, 너무 다행이에요. 축하드려요. 그 과한 밝음에 저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뭐,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고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 거지. 며느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요, 혹시 수민이 좀 다시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어머니가 집에 계실 시간도 있잖아요. 그때 담당만 맡아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허리 아플 때는 한 번도 보러 오지 않더니 제가 다시 일어난다니까 바로 아이를 맡아달라는 말에 제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말투엔 간절함보다 계산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생각했던 말을 꺼내듯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육아비로 100만 원 다시 드릴게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어머니도 용돈 좀 필요하시죠? 내가 아플 때는 병원비 한 푼 보태준 적 없으면서 애를 봐달라며 마치 보너스를 건네듯 가벼운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는 입안에 모아둔 숨을 천천히 뱉으며 겨우 말했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허리가 아직 많이 아파. 다른 사람 구하는 게 좋겠다. 그러자 며느리는 헛웃음을 섞어 무심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제는 움직이시잖아요. 공공근로까지 나가실 정도면 아이 보는 건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그 말이 그만 툭 하고 제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결정만 해주세요.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이제 좀 도와주세요. 언제까지고 도와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며느리에게 저는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 건지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도움이라는 단어 속에 자신의 편리함만 가득했던 부탁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멍하니 내려다보면서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00만 원. 그 돈으로 다시 제 마음을 사려는 듯한 며느리가 얄밉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제 가슴은 또다시 조용히 멍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순애야, 요즘은 좀 어때? 아직도 자식들이 너 외롭게 해? 저는 잠시 웃어 보였습니다. 늘 똑같지 뭐. 이젠 허리도 많이 나았고 걸을만 하니까 공공근로 다시 나가볼까 생각 중이야. 근데 며느리가 전화와서 허리가 다 나았으니 다시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하더라. 내가 아플 때는 한 번도 와보지 않았으면서 자기들 필요할 때만 쏙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있지? 그게 참 씁쓸하더라. 제 얘기를 듣던 상호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뭐야? 정말 안 되겠네? 자식이란 게 뭔지, 언제까지 내가 퍼주기만 해야 하는 건지, 요즘은 그게 참 많이 고민이야. 상호는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답지 않게 말이 조심스럽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젠 뭐라도 조심해야지. 이 나이에 또 상처받고 싶진 않거든. 상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문득 제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상호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가 아들한테 물려줬다는 그 집 말이야. 아직 네 이름 조금은 남아있지? 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조건부 증여계약해놔서 서류에 조그맣게 내 이름이 찍혀 있지. 그럼 그걸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겠네? 상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글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식에게 주었던 집을 도로 되찾는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상호는 천천히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애야, 왜? 넌 평생 자식한테 퍼주기만 하고 산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말년에 지금처럼 사는 건 너무 너답지 않은 것 같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끝으로 커피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바닥에 커피의 온기가 전해졌지만 가슴은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참 묘하지.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준 건 집인데 오히려 상처만 더 받고. 그럼 이제 자식에게 그만 줘. 상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좀 받아야 할 때야. 그 말에 저는 가만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겁게만 느껴지던 공기가 그날따라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손끝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돌려받을 때가 됐지. 내 이름도 내 삶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결심이 천천히 확실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 이제 계약 해지할 거야. 이렇게 된 이상 집을 다시 돌려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며칠 후 저는 다시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지난번 만났던 변호사는 출장이라고 해서 다른 변호사와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가기 힘들면 같이 가자. 나도 심심한데. 같이 가자는 상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상담실에서 젊은 변호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예, 그게 제가 아들한테 집을 증여했는데요. 조건부로요. 부양을 안 하면 다시 돌려받는다는 걸로요.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해제 예약 가등기 걸어두셨습니까? 예. 등기부등본에도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해제 예약 가등기 증여자 김순애라고요.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게 바로 나중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이라도 그걸로 집을 다시 제 앞으로 돌릴 수 있나요?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요? 네, 먼저 해제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아드님과 며느님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 그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플 때 전화도 없고 문자만 오고 병원비랑 생활비도 안 주고 요양보호사만 보내놓고는 몇 달째 얼굴도 안 보는데 그걸로는 부족한가요? 그 자체로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증명으로 먼저 통보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메모지에 글을 적어 제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증여 계약을 해제한다. 이 문장을 문서로 명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나 조금 기다렸다가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증여 해제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해제가 맞다고 판단하면 그 결정문을 들고 등기소에서 본등기만 하면 집이 다시 어르신 앞으로 옵니다. 해제 예약 가등기를 해두셨기 때문에 판결만 나오면 절차는 빠르게 끝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겁던 어깨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 이름이 다시 그 집에 찍히는 거예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옆에 앉아있던 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순애야.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용 증명 초안입니다. 확인하시고 괜찮으시면 우체국에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나서며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전보다 조금은 단단해진 표정이었습니다. 상호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우리 커피 한잔하고 갈래? 좋아.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상호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글쎄, 아들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한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복잡해. 아직도 내가 맞는 건가 잘 모르겠어. 복잡한 게 당연하지. 가족 일이니까. 상호야, 너는 이런 적 없어? 제 물음에 상호는 잠시 커피를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있었지. 아들한테 돈을 좀 빌려줬는데 안 갚더라. 물어보면 매번 다음 달에 준다고만 하고. 그래서? 그냥 포기했지. 가족이고 자식이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순애야, 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가족이라고 다 참을 필요는 없어. 고마워, 상호야. 뭐가? 나도 너한테 배우는 거야. 용기 내는 법을. 그날 오후 저는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내용 증명 서류를 넣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저는 봉투에 적힌 주소를 읽었습니다. 아들의 이름과 주소였습니다. 여기요. 네, 접수하겠습니다. 발송 완료되셨고요. 빠르면 내일 오전에 들어갑니다. 영수증 받으세요. 영수증을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우체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들이 그 우편물을 받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 내 인생을 다시 돌려받아도 괜찮겠지.
다음 날 아들에게 등기우편이 배달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에게서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소송 거신다는 거 진짜예요?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증여계약 해제라니, 그런 게 어딨어요? 있지, 집을 줬는데도 네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남이에요? 아들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남보다 못하니까 하는 거야. 며느리가 전화를 낚아채듯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 나쁜 자식은 아니에요. 나쁜 자식은 아니지. 그냥 서로 마음이 없는 사이가 되었을 뿐이야. 마음이 없다고요? 저희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다 해드렸어요. 수민이 양육비도 드렸고 요양보호사도 붙여드렸잖아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너희가 한번 와보기라도 했니? 내가 아팠을 때 그냥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희도 삶이 있잖아요. 매일 출근하고 야근하고 애 키우고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어머니 옆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래, 너희 바쁘지. 근데 바빠도 어머니 괜찮아요? 그 한마디는 할 수 있잖니. 며느리는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 한마디 안 했다고 집을 도로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집이 아니야. 내 인생이야. 그걸 너희에게 맡겼는데 너희는 그냥 흘려보낸 거야. 어머니 그건 좀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래. 말이 세지. 너희에게는 말이 세야 들리니까. 아들이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그렇게 무심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힘들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지. 나는 네 엄마잖아. 내가 아프니까 어떻게 그렇게 발길을 뚝 끊을 수 있니?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저를 늘 밖에서 데려온 사람이라 하셨잖아요. 저도 인간이에요. 사람 취급 안 받으니까 더 이상 다가가고 싶지 않았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랬겠지. 우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지 오래였네. 며느리는 끝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머니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대신 수민이 제 아들은 앞으로 절대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죠. 어머니도 후회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고 방 안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주를 절대 안 보여주겠다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깊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쏘아진 화살이었고 저는 힘이 빠진 다리를 끌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네.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애님 상대 측에서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조정이요? 네, 법정 가기 전에 합의를 보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순애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조정에 응하셔도 되고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네, 조정에 응하겠습니다. 일단 만나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정 날짜 잡히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조정기일에 저는 검은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내 말을 해야지. 법원으로 가는데 상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힘내. 나는 김순애 편이야. 그 문자를 보고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편이야. 법원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죠. 저도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법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들 부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자, 양측 다 앉으세요. 오늘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입니다. 네모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먼저 증여자이신 김순애 어르신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으로 그 집을 샀습니다. 아들에게 줄 때 단 한 가지만 약속받았어요. 나를 돌봐달라고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플 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문자 한 줄뿐이었죠. 요양보호사만 보내놓고요. 아들이 변명하듯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엄마, 그건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시만요. 어르신 말씀 먼저 들읍시다.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허리를 다쳐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냥 한 번이라도 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 그것만이라도 봐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정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 한마디가 아들에게서 처음 들은 사과의 말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조정 신청을 하신 아드님 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가 곧장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다 해드렸어요. 수민이 양육비도 드렸고 요양보호사도 붙였고요. 이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가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돈이지 마음이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살기 바쁘다고요. 매일 야근에 애까지 키우면서 어머니까지 챙기라니 그게 말이 돼요? 조정위원이 목소리를 낮추라고 손짓했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바쁘면 바쁘다고 말이라도 하지. 너희들 목소리 한 번이라도 듣고 싶었어. 아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우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제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내가 아플 때 왜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그게 네가 말하는 최선이니?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냥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했어요. 지금 이렇게 법에 호소하시면 남들한테 뭐라고 설명하죠? 남들, 나는 남의 눈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해졌어. 저는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집을 준 게 아니라 내 노년을 맡긴 거야. 근데 너희는 집만 받고 나는 버렸지. 그건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우릴 한 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셨어요? 하려고 했지. 하지만 아파서 누워있을 때에도 찾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더 이해를 하겠니?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며느리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증여 해제를 원하시고 아드님 부부는 소유권을 유지하길 원하시네요. 하지만 그동안의 경유와 어르신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집은 어르신 명의로 다시 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드님 부부는 조정 성립일로부터 3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시고 3개월간은 임시거주를 허락받는 것으로 하시죠. 아들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살든 그건 이제 너희의 인생이야.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조정위원이 펜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조정은 이렇게 성립합니다. 김순애는 본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다. 아들 부부는 조정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완료한다. 김순애는 아들 부부의 임시거주를 최대 3개월간 허락한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 제 마음속에서도 오랜 세월의 그림자가 조용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인생에 찍히는 마지막 도장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공기 속에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벽을 쓸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 집으로 이제야 돌아왔네. 그날 저녁 상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내 집에 돌아오게 되어서. 그럼 됐네. 내일 재활실에서 보자. 응, 내일 봐. 저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가 고요하게 번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보건소에 갔습니다. 상우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젠 완전히 회복된 사람 같네. 응, 몸이 아니라 마음이. 상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재활이지?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나 자신으로 사는 연습을 해볼 거야. 창밖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론 남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시 일어서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제 집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저로 다시 살아갑니다. 김순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이름으로 말이죠. 오늘 김순애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곁에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 달달 인생극장.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